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고려시대 강화도 진짜 위치 가설 나오자 난리난 현 상황. 2. 한국이 중국을 넘어섰다. 3. 한국의 배터리 기술 이전 해달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산둥반도에 제기되는 여러 역사적 가설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정학적 판도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가설이 실제 역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설로만 등장했던 역사가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지고 그 역사가 한 나라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는 매우 많습니다. 숨겨져 있던 좋은 역사적 콘텐츠들이 여러 근현대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부활되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콘텐츠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경향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조선사 백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세 가지 설들을 모두 살펴봅니다. 산둥반도에 대한 세 가지 한국 역사와 관련된 가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 역사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고 마치 2000년대 초반 환땅고기 열풍이 일어났던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환땅고기 관련된 내용은 주로 만주나 몽골 터키권으로 이어지는 알타이 언어권 국가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번에 나오고 있는 가설의 무대는 만주 쪽이 아닌 산둥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가설들의 경우엔 근거가 좀 더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사서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가설들이 존재하는지 또 오늘날의 지정학적 상황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강역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역사에서 고조선의 강력은 내몽골의 적봉시와 요동 요서 일대 그리고 평양 한반도 북부 지방을 고조선의 법력으로 주로 배웁니다. 그리고 별도의 페이지에 동이족의 법력으로 산둥반도와 만주 한반도를 포함한 법력을 그리고 있으나 최근 그 지도마저도 삭제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산둥반도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유적들이 과거 많이 발견됐고 고인돌과 각종 토기류 등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면서 산둥반도의 많은 고인돌 및 유물들이 홍위병들에 의해 가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중국에서 발생한 유명한 기원전 213년에 발생한 진시황의 분석행유 사건의 재현으로 보는데 마오쩌둥과 중국 당국이 숨기려 하는 역사가 바로 동이족 관련 역사 즉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만주의 광활한 땅을 점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만주국이라는 일본의 퍼펫 국가 꼭두각시 제국이었지만 엄연한 독립국가가 존재했습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입헌군주국이 유지됐으며 심지어 황제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였지만 1934년 엘살바도르, 1935년에는 소비에트 연방, 1937년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1938년에는 독일, 1939년에는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맺는 등 독립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 패망 이후 만주국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이 다소 부족했고 자칫 한국이 통일된다면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지 동이족과 관련된 역사를 지우기 위한 작업을 바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혁 시기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광활한 만주 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고 중국 인민 대다수가 기아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생산량이 많고 돼지, 비료인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만주 벌판은 중국의 필수적인 땅이었는데 조선인들과 또 만주에 남아있는 만주족의 영향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석행유와 같은 고조선사, 숨기기 전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주 땅만이 아닌 산둥반도가 바로 고조선, 동이족의 강력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당국이 이런 역사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산둥반도 지역의 분리독립의 움직임의 싹을 완전히 말려놓기 위해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를 모조리 회파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강화도 설. 지난 1984년 산둥반도 옌타이 인근 펑라이시의 항구인 복내항 건설공사에서 선박 3척이 발견됐습니다. 이 3척 중 2척은 고려 선박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매우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데다가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으로 학계에서는 이 선박의 발견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질지 큰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는 갑자기 발굴 조사를 부랴부랴 중단하고 한 척만 발굴한 채 나머지 2 선박은 묻어버렸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선박이 과거 원나라 시절 고려와 중국 지역 간의 활발한 무역 관계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소 믿기 어렵게도 일부 제야사학에서는 산둥반도가 과거 고려의 강화도가 아니냐는 다소 믿기 어려운 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강화도가 바로 산둥반도에 위치하고 있던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왕조가 피난을 한 섬은 분명 인천시에 속하고 있는 강화도가 맞고 그 궁궐의 터와 역사 유적들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강화도가 역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둥반도라는 가설에선 원나라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에도 산둥반도는 마치 섬처럼 약 50km가량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을 것이며 고려 산별초가 싸웠던 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가 아니라 산둥반도였을 것이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주장과 연구 결과에 대한 메이저 학계의 분석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위 가설 중 일부인 산둥반도가 과거 섬처럼 중국 대륙과 분리돼 있었다 주장했던 것은 현재 메이저 학계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강화 도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결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한국은 산둥반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중국과 어마어마한 완충지대이자 방패와 같은 땅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백제의 영토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의 영역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방 좀 더 진보적인 주장으로는 일본의 외까지 정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남아 산동 요서까지 장악한 백제 22탐로까지 확대된 주장을 내놓고 있고 더 나아간 가설 중에는 백제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닌 중국 땅에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 가설 중에는 산동반도 지역이 과거 2개의 섬이었고 과거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싸워 이겨 확보한 땅이라는 청주와 동청주가 바로 산동반도 영역이었을 것이란 가설입니다. 실제 22탐로 중에서는 동청주라는 지역이 나오고 북제가 백제왕에게 동청주 자사직을 준 것에 대한 역사서가 바로 중국의 북제서에 나오는데 바로 이 청주와 동청주가 산둥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해수면 상승 시기에는 산둥반도가 2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약 55km 위 해협을 두고 2개의 섬처럼 나누어져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섬을 각각 청주와 동청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2개의 섬이 하나의 섬으로 합쳐진 상황으로 과거 백제의 영토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대상이 되는 과거 역사의 국가 중에 백제를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백제는 분명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남서부에 치우쳐져 있던 작은 나라인데 도대체 왜 중국이 자신들과 관련도 없는 백제사를 자국 역사 동북공정 대상에 포함시켰을까라는 중국의 저희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산둥반도 백제 영토선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백제의 한자 제자는 제나라의 제자와 동일하며 이러한 나라들은 산둥반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백제와 연관성이 산둥반도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가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메이저 학계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될 경우 마치 사이비 취급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 공개적인 연구와 분석이 힘들지만 제야사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 집중적인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적 가설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상황과
밀접하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자체에 대한 위협이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이 보유하고 있던 암초들을 불법 점령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무단 점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암초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활주로 건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도 역시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갈등을 피할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텐데 바로 이 같은 지역이 백제의 산둥반도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을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일본 열도 사이의 완충지대로 생각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조선을 강제 독립시켜 일종의 완충지대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상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둥반도 지역의 어떠한 민주주의 세력, 친서방 세력의 산둥반도 주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체제가 돼야 옳은데, 그러한 역사적 밑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백제사 혹은 고조선사의 복원 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그리스가 위치한 발칸반도는 터키의 이슬람 세력과 러시아의 슬라브 세력이 혼재되어 서구 유럽 세계의 위협이 되는 반도로 대혼란의 상황이 야기됐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국이 발칸반도 끝자락의 그리스 지역에 수천여 년 전에 망한 나라인 그리스 역사를 복원시키고 이미 중동 사람처럼 외연까지 바뀌어 버렸던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국에는 터키의 이슬람 세력권에서 독립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산둥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륙 백제성 혹은 고조선사의 복원 백제 강화도 설 같은 일반 역사만을 배워온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역사적 주장이지만 어쩌면 진지하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역사서는 승자의 역사이자 승자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산둥반도 지역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어떠한 역사가 숨겨져 있을지, 최근 지정학적 판도 변화에 따른 상황 변화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속속 드러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 티, 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 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에서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E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E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직접 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에 반도체를 무후에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침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 패권을 비롯한 핵심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신호탄을 쓴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201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수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위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이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니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 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 장비 도입은 물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팜유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임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뒤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니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